오늘 영상은 진짜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학년도 수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비문학 공부를 해나가심에 있어서 1등급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비문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말 유튜브 상에 있는 그 어떤 영상들보다도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제가 수험생일 때 유튜브에 올라온 국어 공법 영상들을 보면 정말 하나같이 너무 추상적이고 바로 써먹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뻔하고 그런 영상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상들 보면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유튜브를 찍거나 뭔가 국어 공법을 말을 할 기회가 있다면 좀 저런 것보다는 진짜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 내가 학습용으로서 보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저와 같이 생각하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과외하듯이 역대 가장 어려운 수능 중 하나였던 2024학년도 수능이 나왔던 비문학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비문학 만점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2024학년도 수능같이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의 독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었어야 쉽게 풀 수 있었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유료로 제가 풀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는 뭐 유료로 돼 있으면 돈 아까워서 보지도 않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비문학 만점이 아닌 상태라면 2배속으로 해서라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시고도 아 이거 진짜 써먹을 데 없네, 추상적이네, 뭐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하시면 댓글에 욕을 쓰셔도 좋아요, 진짜로.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문학 공법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비문학 공부가 뭐냐, 비문학 문제를 어떻게 다 맞추냐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에는 딱 두 단어거든요. 이해예요, 이해. 이해하면 전부 다 끝나. 그냥 글이라는 것을 너무 막 학술적으로 이상하게 막 스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동화책 읽는 걸 생각을 해봐요. 읽고 이해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일단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겨라, 아니 대충 이 정도만 이해해라, 고3은 이 정도만 이해해야 한다, 이거는 표시해놓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아하는 게, 왜냐면 이런 분들의 말을 듣고 제가 공부를 했다가 망한 케이스거든요. 사실 점수를 올려본 학생이라면 알 텐데 시험장에서 이런 거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 시험장에서는 내가 이해했으면 맞추는 거고 이해 못했으면 틀려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수능 문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는 그런 교수님들 모아놓고 몇 천만 원씩 투여해가지고 만드는 문제인데 학생이 이해도 하지 않은 채로 정답을 찍을 수 있게 만든다? 또는 어떤 스킬로 간단하게 풀 수 있게 만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능이 진작에 망했겠죠. 왜냐면 그 기술만 알려주면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풀 거고 모든 학생들이 1등급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절대 현혹당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스스로 기출 보면서 100%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전부이고 어떻게 100% 이해를 해야 하는지는 제가 9일 만에 전부 다 써놓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비문학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독서론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독서론 들어갈 때 여러분들한테 팁을 한 가지 드리면, 독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추상적인 단어들 그리고 뻔해 보이는 문장들을 내가 구체적인 이미지로 빨리 변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렇게만 말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이 독서론 파트라는 게 말 그대로 독서하는 방법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잘 점검하면서 읽어야 된다, 아니면 과정을 주의 깊게 뭐 봐야 한다, 반영해서 조정해야 된다 등등 굉장히 추상적인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제가 방금 했던 말들도 전부 다 추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 추상적인 말들은 우리 머릿속에 잘 박히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론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서 바꿔주는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지문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말 자체가 딱 봤을 때 추상적이게 느껴져야 돼요. 독서 과정을 점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독서 과정을 조정한다는 건 무슨 말인데, 어렴풋이 뭔가 그런 뜻인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여기서 탁 걸려서 틀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독서 과정을 점검한다 라는 말을 보면 책 같은 게 있을 때 이 책을 막 양옆으로 넘기면서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해가면서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정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구조독해로 글을 읽고 있었어. 근데 구조독해로 글을 읽으니까 3등급밖에 안 나와. 근데 구조독해로 글을 읽으니까 글이 잘 안 읽혀. 그래서 글급풀로 바꾸는 거죠. 내가 잘 읽히는가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등의 조정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이미지, 구체적인 뜻으로 변환이 돼야 돼, 읽자마자. 독서로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의 말들이
독서론, 즉 방법이잖아. 방법은 이론이고 이론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추상적. 그러니까 독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상적인 내용을 내가 구체적인 이미지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독서론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첫 문장부터 보면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행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독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탁 걸려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게요? 한번 찾아봐요. 힌트를 주자면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걸렸어야 됐냐면 이 목표한 결과라는 이 말이 눈에 탁 걸렸었어야 됐어요. 이 독서라는 게 이 글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해내는, 의미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 이거랑 글 내용을 결합해가지고 이해를 해낸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것이 결국에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거라고 한대.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한 결과가 뭐지? 라는 물음이 분명 떠올랐어야 됐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다랑 똑같은 류의 추상어인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이 추상어에 대한 감지력이 높기 때문에 뭔 말이지? 목표한 결과? 그래서 머릿속에 스스로 예시를 만들고 넘어가는 거야. 뭐 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목표한 결과는 아니면 이 글을 비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등등 어떻든 간에 아무튼 목표한 결과라는 이 단어가 추상어로 느껴졌어야 됐고, 그 말을 내 나름대로 구체화시키고 넘어갔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 쉬운 질문에서 왜 이 짓을 하고 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독서론에서 난이도가 높아질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이건 글을 읽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냥 추상어가 나오면 구체화로 시킨다라는 거. 제가 구글만에서 누누이 말했던 거고, 이게 글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이 쉽든 어렵든 똑같은 태도로 읽어야 돼, 항상.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대.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함축적음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함축적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초인지니까 뭔가 인지하는 것과 관련된 거일 것 같은데 초인지래. 우리가 뭔가 초월하다 할 때 그런 초자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지를 넘어선 완전 초강한 인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가지고 계속 읽어가.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대. 그럼 초인지가 먼저 설명해 해주겠지. 독서에서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읽고 초인지라는 단어가 납득이 돼야 돼. 최상위권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인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인지 앞에 초가 붙은 거잖아. 우리가 뭔가 초사이언 할 때는 사이언을 막 넘어서서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갖게 된 게 초사이언이라고 친다면,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의 행위를 초인지라고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딱 의미를 유추를 하고 이 문장을 보면 이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는 텍스트를 인지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지금 글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을 인지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글을 잘 읽고 있는 건지 과정을 점검하고, 또 잘 못 읽고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조정을 하는데, 그런 행위 자체를 초인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니까 길어 보이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정말 쉽게 빠르게 돼요. 그러면 이 문단을 가지고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내더라도 내가 다 추상적인 문장을 구체화 해놨기 때문에 절대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것 같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게 뭔지.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긴 했지만 그건 내가 떠올린 거고, 출제자들도 이 말이 추상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보면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자, 순서대로 점검부터 먼저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게 글을 제대로 안 읽는 학생들, 여기에서 안 멈췄던 학생들은 이 문단이 지금 여기서 점검 말하고 그 다음 문단에서 조정 말한다는 것도 인지 못한 채로 글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글의 흐름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니까 글도 느리게 읽게 되고 이해력도 떨어지겠죠. 이 초인지라는 게 아무튼 점검 과정에 동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동원되는지 봅시다. 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렇겠지.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면서 점검한다. 그렇겠죠. 여기에서 계속 이미지화를 해줘야 돼. 내가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뭔가 첫 문장에 주의해서 천천히 글을 읽는 게 괜찮은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점검을 하겠죠.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를 해결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그러면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보는 방법으로 문제가 뭔지 파악할 수 있대.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글을 읽고 있는데 잘 안 읽히는 것 같아. 문제가 분명하지 않은 거야. 그럴 때는 독서 중에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 단어가 어렵다든가 아니면 문장이 막힌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생각들 때문에 지금 독서가 안 되고 있는 건가를 판단해서 분류한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야. 구체화시키면서 납득하면서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절대 이 정도는 절대 어렵지 않아.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 뇌 빼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뇌 빼고 읽으면 그냥 글은 계속 읽고 있는데 이해는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로 판단하지 못하는 얘가 그것이다. 그렇겠지. 내가 아까 전에 앞서 정해진 목표를 두고 글을 읽는 게 독서라는 행위였는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이해한 정도를 내가 판단하지 못해, 즉 이해를 못하는데도 계속 장을 넘기고 있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납득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사실 이 독서론 지문에서 어려웠던 거는 이 초반 부분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왔을 거야, 수능장에서. 왜냐면 추상어로 번복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누가 얼마나 천천히 차분히 구체화를 시켜놓고 읽어나갔냐, 그게 사실 모든 걸 결정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그렇게 안 어렵거든. 뒷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어려워, 읽어보면. 끝까지 읽어보면.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한다. 이제 조정에 대해서 말을 하죠. 독서 목표를 고려해서 독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건지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독서 목표가, 아까 전에 제가 추상어로 말했었죠. 독서 목표가 만약에 이해를 하는 거야, 100%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내가 지금 구조 독해로 글을 읽고 있는데 얘가 지금 100%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라고 하면 글구풀로 바꿔야겠지. 이런 식으로.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살펴봐야겠죠. 지금 전략이 잘 안 통하고 있다면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은 무엇인지 그것도 당연히 알아봐야 할 거고, 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듯이 전부 다 추상적인 말이야. 과정, 점검, 전략, 절차, 조건, 전부 다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독서론 읽을 때는 스스로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인 이미지나 의미로 바꿔주면서 읽어가는 연습이 핵심이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구체화시키는 작업만 빠르게 하는 게 연습이 되어 있다면 독서론에서는 틀릴 게 없다라는 게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그래서 독서론 공부 방향성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 보면서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스스로 해볼 것, 그리고 내용 이해는 당연한 거고, 비문학이니까 당연히 내용 이해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날려 읽으면 안 돼요. 날려 읽으면 안 돼요. 100% 이해하는 걸 목표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점검하면서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경마식 보도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마식 보도도 한 문장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주의해서 읽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지문들을 잘 읽어내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이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방송의 한 방식이다. 여기 보자마자 저는 글을 읽는 순간 바로 막 시끄러운 분위기가 떠올라. 1번 말이 앞서고 있습니다, 2번 말은 뒤쳐졌습니다, 이런. 왜냐? 나는 이미지화하는 게 습관이 돼 있거든. 글자를 보면 바로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각인이 됩니다, 글 내용이. 여기서 보면 경마 중계를 하듯이 지지율 변화,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게 선거방송의 한 방식이래요, 경마식 보도가. 함축적 의미 생각을 해보면 경마식 보도니까 경마 중계처럼 보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이 문장 보자마자 뭐 생각해야 돼요? 왜? 이거 바로 납득 안 돼. 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선거일이 가까워지지 않았을 때부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경마식으로 막 1번 말이 이기고 있습니다, 2번 말이 지고 있습니다, 1번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2번 후보가 막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재밌죠. 그리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대. 왜냐? 지지율과 득표율은 계속 바뀌죠, 날이 갈 때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도 새로운 방송감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이 그냥 보도만 하면 되는 거야. 목요일은 얘가 이기고 있었는데 금요일은 얘가 이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마식으로 보도를 하면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독려를 하는 장점이 있대요. 당연히 그렇겠지.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미지화를 하고 읽었으면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 재밌잖아. 지지율 득표율 이런 거 이렇게 방송을 하면. 그러니까 정치, 선거에 관심 없던 사람도 재밌으니까 보게 되는 거지.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데 치중한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선거에 주요 의제를 도외시한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도 생각을 해봤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죠?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한다라는 게? 도외시한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고 기출문제를 분석했으면 알고 있었어야 되는 단어였어요. 의제라는 것은 주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의논할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경마식 보도가 이 문장이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흥미를 돋우는데 치중하는 이라는 문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문장이 빠졌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조금 어려웠을 거야. 왜냐면 경마식 보도가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이 문장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흥미를 돋우는데 치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희복적인 거야, 경마식 보도가.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한 의제 같은 것들을 도외시하게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도외시하게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지만 흥미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게 도외시 된다는 것 정도는 동의가 가능하잖아. 그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결과에 초점을 맞추니까 선거의 공정성, 선거가 공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과정이 공정해야 되죠. 결과에 초점을 맞추니까 과정에 초점을 안 맞춘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공정성을 만들어내는 건데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거죠. 과정에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 결국에 누가 이기고 있냐만 집중이 되는 거잖아. 경쟁의 결과만 집중이 되는 거지. 누가 1등을 하냐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지금 1등을 치고 나가고 있는지는 초점이 안 되니까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정도는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면서 부연 설명 만들고 생각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첫 문단은 어려운 게 전혀 없다. 막 이렇게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이런 것들도 이유를 말을 안 했으면 어려운 문장인데 뒷부분에 바로 이유를 말해주고 있잖아. 재밌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도 매일 찍어낼 수 있고. 근데 암튼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그 다음 문단부터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줄이려는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해. 예를 들자면 뭐 누가 이번 대통령에 뽑힐 것 같으신가요? 하면서 여론조사 실시하는 것은 언제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그 결과를 보도하는 것, 지금 1번 후보가 50%고 뭐 2번 후보가 30%고 이런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가 된대요. 근데 여기까지 읽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왜? 라는 의문이 무조건 들어야지. 왜? 왜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 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독해를 못하는 학생들 보면 이런 6일 전 이런 거에 엄청나게 집착을 해. 물론 중요하지. 6일 전인지 뭐 8일 전인지 중요한데 출제자는 절대로 이 6일 전을 7일 전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을 틀리게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그냥 틀린 그림 찾기잖아. 6인지 7인지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사고력을 측정하려고 한단 말이야. 만약에 이 뒷부분에 6일 전인 이유를 설명해. 왜 6일인가? 이거에 대해 이유를 설명한다면 6일 전이 중요한 정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뭐 6일 전부터라고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말하고 끝냈으면 아 그냥 6일 전부터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물어본다 근데 기억 안 나면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란 말이야. 학자 이름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 절대 이런 걸로 헷갈리게 안 합니다. 절대로.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이 들어야 돼.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서 바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라고 질문이 드는 부분마다 부연 설명을 삭제하지 않고 전부 다 말을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왜? 아 그렇구나. 왜? 아 그렇구나. 가 되니까 문장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마식 보도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어. 2024학년도 수능에서. 제가 9일 만에 항상 말했지만 독서가 어려워지려면 부연 설명을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금지된다.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까지만 주고 뒷문장은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 왜 그런지를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 내가 스스로 머릿속으로. 그래서 그 납득할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문장이 기억이 나고 문제까지 마치게 되는 건데, 그 납득하는 힘이 없는 학생들은 이 문장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고 결국에 문제가 더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장이 이 경마식 보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었어요. 제가 이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문장을 보면,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임박해서 보도하면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지금 이기고 있어, 누가 지고 있어, 이런 보도를 들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투표하려는 이 행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말을 안 해줬어. 이거는 독해하는 자의 몫이에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원래는 2번 후보를 찍으려고 했어. 근데 1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 80% 대 10%야. 그러면 사람 심리상 내 표가 무효화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요. 내가 투표를 했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결국에 지금 10%인 후보한테 투표를 하면. 그래서 원래는 2번 후보에 투표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더라도 1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1번 후보한테 투표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이런 예시를 여러분들이 못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 이 정도만 생각했어도 돼. 아 그래? 영향 미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소식을 듣지 않는 것보다 내가 투표하려고 하는데 야 지금 1번이 이기고 있대 라는 말을 듣는 게 한 1%라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내가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만 납득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중요하게 봤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행위, 결과의 보도를 선거일 6일 전부터 금지시키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런 반박도 있었다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박도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 반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야 됐어. 근데 이 반박을 이해한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5번 선택지 정답률이야. 이 5번 선택지 정답률이 51%예요. 이 답을 보면 3번이 답이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왜 이게 답이냐면 지금 보세요.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니야, 합헌이야 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했었어야 됐어. 자 봐요. 헌법재판소가 자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는 이거 보도하지 마 라고 했어.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 야 그거 국민의 알 권리 아니냐. 우리도 누가 지금 우세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 그리고 언론에서도 야 이거는 우리가 보도하고 말고는 우리의 자유 아니냐. 근데 너네가 뭐라고 침범을 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반발이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금지를 시키니까.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거 아니냐.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것도 알겠는데 그것보다도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 이 보도 자체가. 그래서 이 영향을 주는 건 납득을 할 수가 없어.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그래서 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읽었냐. 이러한 규정 이렇게 읽고 그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야. 국민의 알 권리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글을 5번 선택지에서 이 국민의 알 권리하고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뭔가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그냥 3번 찍어버린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국민의 알 권리하고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얘네 둘은 같은 입장이었잖아. 그러니까 6일 전부터 금지시킨다. 이 말에 대해서 야 알 권리하고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맥락이었으니까 말이 안 되지. 얘네 둘이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랑 vs 유권자한테 영향을 준다. 선거 결과의 보도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했던 거지 얘네 둘이 충돌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틀렸다는 건 국민의 알 권리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단어를 글 속에서 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듯이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어.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지금 추세가 지문이 짧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장만 제대로 이해를 못해도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 정도 난이도는 9개만 읽고 거기서 말하는 대로 공부했다면 무조건 맞추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건 그냥 태도의 문제란 말이야. 글을 꼼꼼하게 읽는 태도의 문제. 그 다음 계속해서 읽으면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나아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왜곡 보도를 금지한다. 당연한 말이겠죠. 당연히 금지해야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납득하면서 읽는 거야. 쉬우니까. 그 다음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딱 걸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저는 글을 읽다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은 이해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글을 읽다가 이게 추상적인 문장이거든요.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 전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 두 유권자의 경쟁도가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건데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라고 해버리니까 확 추상적이게 된 거야 문장이.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은 추상적으로 다가왔어야 되는 문장이 맞고 나중에 이 보기 문제 7번의 보기 문제를 보면서 구체화했었어야 됐어. 여기 보면 오차 범위가 8.8%포인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걸 보고 오차 범위라는 게 요걸 말하는 거였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저도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했었고. 근데 사실 이걸 이해 못해도 문장 자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당연히 오차범위 밝히면서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오차범위를 밝히지 않는 건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는 거니까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를
공개를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 오차범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걸 밝히지 않은 채로 누가 이기고 있다, 누가 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내가 근거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얼만큼 이기고 있는지 밝히지 않은 채로 1번 후보가 지금 이기고 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얘가 지금 엄청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건지 정보를 듣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는 안 된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보도는 안 된다라는 거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될 만한 문장이 없어. 경마식 보도에서 어려웠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꼽자면 딱 이 두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이 말, 이 두 문장이 가장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핵심이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만 고비를 잘 넘겼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부 다 독해를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금 이어지는 게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걸 감안해서 보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헷갈릴 수 있었다. 물론 안 헷갈리는 학생도 있었겠지만 저는 글을 읽으면서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딱 감이 잡히지 않아서 조금 남겨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좀 특징은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쓸 수 있어. 근데 그걸 막 서열하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라는 것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합 정도의 표현은 오케이인데 앞섰다 또는 서열화하는 표현, 뭐 1위, 뭐 2위 이런 표현은 안 된다는 거죠. 싸우고 있다 정도는 괜찮지만 누가 지금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앞섰다 이런 표현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래서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선 방송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무조건 볼 수밖에 없지. 고3은 대선이 몇 년 전이었으니까 그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이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이제 선거방송 토론회라는 걸로 이제 보완을 하는데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 간의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선 방송 볼 때 후보자들 나와가지고 대화하는 거 보고 아, 저 후보는 좀 답이 없다, 저 후보 괜찮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정책과 자질이 드러나니까. 근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가 한정이 된대. 현실적인 이유라는 것도 추상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연히 뭐지? 현실적인 이유가 뭐지? 의문이 들었어야 됐고 뒤에서 말을 안 해줄 수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떠올렸어야 됐어요. 저는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래 당연히 뭐 100명을 모아놓고 토론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시간 제한의 문제도 있을 거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왔어요. 현실적인 이유라는 저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왜 이런 기준이 있는지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만들어내야 돼. 자 봐봐, 아무나 초대할 수가 없겠죠. 저 토론회에 나오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질은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대통령 당선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거나 또는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5%는 넘어야 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충족한 사람들만 모아서 토론을 하겠다는 거죠. 다만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즉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또 다른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또 시간이나 횟수는 이 토론회랑 좀 다르게 조정을 할 수 있대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를 납득을 못하면 1등급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기출문제 풀었으면 이 정도 부연설명 붙이기나 납득하는 거는 진짜 기본이고. 그 다음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획운동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어. 여기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봐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A 토론회하고 B 토론회로 나눠. 얘는 기준 충족한 애들이 하는 토론회고 얘는 기준 충족 못한 애들이 하는 토론회야. B는. 근데 이렇게 토론하는 걸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야, 기회균등 원칙 위배다 이거. 모든 후보자한테 동일한 토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토론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겠죠. 논리가 똑같아. 아까 전에 여기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라고 반박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 반박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을 냈대. 자, 그럼 왜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봐야겠죠. 다수 의견을 보니까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했을 때 후보자 수가 너무 많아. 그러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심층적이라고 하면 깊은 토론.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100명이 막 토론하고 있으면. 그리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만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정책과 자질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막 너무 막 득표율 1% 이런 사람들도 다 나와가지고 말을 해버리면 내가 관심이 큰 이 사람의 자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도 있죠.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은 이렇게 제안해서 하는 게 기회균등 원칙 침해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현실적 이유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 소수 의견은 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 토론회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인데 이거를 일부한테 박탈하는 거다.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모든 후보자들을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는 거다. 또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하고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각각의 주장을 납득하면서 읽어주면 돼. 그냥 소수 의견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 그렇죠. 그래서 소수 의견에서는 이 규정이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으니까 다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읽었다. 사실 이 정도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거나 밑줄을 그을 만한 부분이 1도 없어. 진짜로. 제가 실제로 이 지문을 다 읽었을 때 약간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한 읽으면서 이 정도? 슬래시로 막 표현하고 오케이 뭐 이 정도? 그래서 저는 제 시험지 보시면 알겠는데 이게 표기할 게 없어. 왜냐면 머릿속으로 납득하고 머릿속으로 그냥 오케이 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막 이런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뭐 1번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뭐 2번 3% 이상을 득표, 뭐 3번 지지율이 5%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납득하고 넘어가면 다 기억나요. 진짜로.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필기를 해야 된다는 강박 버리고 오히려 필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걸 방해한단 말이야. 9일 만에 다 말해놓기도 했는데 진짜 저는 이 주장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 이해를 하고 표기를 하면 모르겠다만 대부분의 중하위권 학생들은 표기를 할 때 이해를 안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한 채로 그냥 읽고 이해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4번 문제랑 6번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7번도 이게 생긴 것만 이렇게 악랄해 보이지 문제 풀어보면 딱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른 막 기출에 있는 법지문 보기 같은 거에 비교하면 진짜 귀여운 수준이었는데 일단 7번 보기 읽으면서 표본 오차 뭐 아니면 오차 범위 이게 어떤 의미였는가 글 속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납득을 하고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택지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답이 2번인데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만 다에 위배되지 않겠군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2차 조사 결과 보면 지금 38이랑 37%가 1% 차이죠. 오차 범위가 8.8%니까 얘네 둘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야. 근데 얘는 17%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죠. 완전 동떨어져 있고 그 정도 파악하고 다시 보면 A 후보가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라고 표현하는 게 다에 위배되지 않는데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기로는 경합은 되지만 앞서고란 표현 안 됐었거든. 근데 그게 나 다중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 다시 보러 가면 여기였나 다에서 경합은 되는데 앞섰다 라는 표현은 안 된다 라고 했으니까 다에 위배되지 않겠구는 틀린 말이죠. 다에도 위배되죠. 나에도 위배되지. 나를 보면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안 밝힌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 금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A 후보 B 후보는 38, 37로 오차범위 내에 있지. 근데 이걸 안 밝힌 채로 그냥 요렇게만 보도하는 것은 안 되죠. 우열을 나타내서 보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선거일 9일 전에 보도하는 건 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선. 그러니까 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딱히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9일 전이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쉽게 답은 나왔다. 그래서 쫄지만 않았으면 맞췄을 문제. 근데 대부분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 문학에서도 털리고 선택 과목에서 털리다 보니까 빨리 풀어야겠다는 압박감. 근데 그렇게 보면 또 안 보이거든. 그래서 틀렸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았나. 이것도 정답률이 한 40%대로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이상치하고 결특지 지문 가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웠어. 마지막 문단 빼면. 이 지문은 이 마지막 문단 때문에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지문입니다. 사실 높은 3등급에서 2등급 정도 되는 독해력이라면 첫 번째 문단부터 이 마지막 문단 전까지는 이해를 못할 만한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틀리면 안 됐어 진짜로. 그래서 정답률도 이 8, 9, 11은 정답률이 높은데 10번이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10번이 마지막 문단을 활용해서 나온 문제거든요. 마지막 문단만 잠깐 보면 이걸 이해를 했었어야 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부터 보면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상치라는 것은 이상한 수치라는 거예요. 이 윗부분에 따르면.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연봉 평균을 냈는데 축구선수 평균 연봉을 냈는데 그 안에 손흥민이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아웃라이어가 이렇게 한 명 있으면 평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 손흥민 같은 이런 수치를 이상치라고 보는 거지. 아무튼 이런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바로 이미지화 해야지. 전 머릿속에 이런 그림 떠올랐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점들이 찍혀있는 그림. 그리고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부른대. 그런데 이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어. 이런 것들.
근데 얘를 이상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이 전체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 직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니까 이상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문장이 가장 어려웠던 문장입니다. 자, 봐요.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있대. 이 첫 문장을 보면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에서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상치가 한 곳에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인 A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그래서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서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엄청 유심하게 봤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정상치 집합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문장이 그냥 평범한 문장처럼 보여도 제시된 개념을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9일만에서 엄청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데 제시된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과는 A이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과를 이때까지 뭘로 알고 있었더라도 사과에 대한 정보를 얘로 읽어야 된다는 거야. A라고. 사과는 A라고. 그래서 사과는 A이다 라고 사과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문장을 제시된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했어요. 9일만에서. 근데 제가 방금 예시로 든 문장처럼 사과는 A이다 처럼 되게 단순하게 이 사과의 개념을 제시해주면 누구나 이 A가 사과의 제시된 개념이라는 걸 파악을 해요. 그리고 중요하게 봐요.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이 제시된 개념을 알게 모르게 탁 흘려버리면 돼. 바로 얘처럼 정상치 집합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 정상치 집합의 제시된 개념을 툭 흘리는 거죠. 여기 보면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뒤까지 읽어보면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정상치 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 이렇게 점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처럼. 여기에서 내가 두 점을 골라. 두 점을 고르고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 두 점은 일단 정상치 집합에 포함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점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점들. 예를 들어 여기가 점이라고 하면 이 점이랑은 멀죠. 이 점이랑도 멀고. 지금 거리가 멀잖아요. 이렇게. 얘랑도 좀 멀고.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요런 점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런 점들은 가깝죠. 요런 점들은 정상치 집합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치 집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수치의 모임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그래프상으로는 점들의 집합인 거지. 이 직선에 가까이 있는 점들의 집합이 정상치 집합이라는 거예요. 이 정상치 집합에 제시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면 10번을 틀립니다. 왜냐면 10번에서 많은 학생들이 골랐던 게 4번 선택지인데 4번 선택지 보면 이상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틀린 게 이상치 개수가 아니라 정상치 개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왜 정상치 개수라는 걸 파악을 못하고 이상치 개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냐. 정상치 집합이 어떤 기능을 하고 정상치 집합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한 거야. 제시된 개념이 나온 문장이라는 걸 파악을 했다면 중요하게 봤을 텐데 그냥 흘려 읽어버린 거죠. 정상치 집합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게 똑같이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공생관계 지문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원리가 똑같이. 즉 제시된 개념을 슬쩍 흘리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파악을 잘 못하거든.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파악을 못했고 정답률이 19%가 나왔어요. 엄청 낮았던 거죠. 이거는 평가원이 문제를 어렵게 내야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자주 쓰는 패턴입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봐요. 얘가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을 찾는 방법이 A 기법이라는 거야. 근데 이 A 기법이라는 게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치 집합으로 얘네를 가정을 해. 정상 범주에 있는 점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요. 긋고 이 점이랑 나머지 점들이랑 거리를 구해. 그래서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은 정상치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정상치에 속하는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많아. 그러면 후보 직선이 L 직선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면 봐봐, 여기에서 점들이 막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 근데 여기에서 L 직선은 요거겠죠. 그러면 L 직선은 다른 말로 A 기법으로 했을 때도 문턱값을 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이렇게 그어서 L 직선이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에는 직선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타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문턱값 길이가 한 요 정도라고 쳤을 때 요 길이보다 안에 들어와 있는 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후보 직선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랑 비슷하게 막 이렇게 직선들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다가 이 후보 직선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아 얘가 L 직선이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근데 봐봐, 만약에 여기 보는 것처럼 만약 이 상치랑 뭐 이 점이랑 잡았어. 정상치로 가정하고 이렇게 직선을 긋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대부분의 점들, 여기 있는 점들은 거리가 멀잖아. 그러니까 문턱값 개수를 만족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직선을 그어버리면. 그러니까 얘는 알아서 자동으로 탈락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남게 되는 게 이런 직선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들 중에서 A 직선을 골라내는 게 A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게 그렇게 이해가 막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10번을 틀렸냐? 결국에 제시된 개념을 인지를 못했고 정상치 집합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얘가 하는 기능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틀린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지나고 보면 이거 내가 왜 못 봤지? 내 바보네? 쉬운 거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미묘하게 틀릴 수밖에 없도록 트릭을 걸어놓은 거예요, 평가원이. 제시된 개념이라는 이 개념 하나로. 근데 이거는 제가 9일만 해서 계속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믿고 보셔도 되는 게, 지금 수능까지도 계속해서 제가 9일만에서 말했던 포인트, 출제 포인트, 아까 전에 말했던 2020 6월 이 기출도 제가 제시된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해서 책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면 엄청 어려워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주위에서 봤던 학생들은 당연히 이 문제도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거죠. 제시된 개념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정상치 집합에 제시된 개념이라는 걸. 그래서 정상치 집합을 한 번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한 번이라도 좀 집중해서 읽었을 거고, 그게 정답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그거 하나 말하고 싶었어요. 제시된 개념을 툭 던졌을 때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답 선지은이 5번 선택지 보면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A 기법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정상치 집합에 이상치가 포함되려면 결국에 이렇게 직선 그었을 때 여기에 있는 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상치가 포함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 후보 직선이랑 이상치, 점 간의 거리가 허용 범위 내의 거리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허용 범위가 좀 넓게 설정되어 있어. 여기에 허용 범위가 요 정도 거리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정상치 집합에 넣는 걸로 되어 있는 거야. 허용 범위 자체가. 허용되는 길이가 이 정도인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상치들도 전부 다 정상치 집합에 포함이 될 거니까 이상치가 포함될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B기법을 이미지화를 해보면 돼. B기법은 점 2개 찍어가지고 그은 직선들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L을 고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후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보 직선이 이상치를 지나는 직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점들이 있는데 여기 이상치가 있어. 근데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렇게 그어서 후보 직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후보 직선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임의로 가정하는 모든 직선을 후보 직선이라고 불렀던 거기 때문에 후보 직선이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기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자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 B기법이라는 거 한번 보면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을 해. 그 다음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 내가 임의로 정한 후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 이거 읽는 순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점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겠죠. 그럼 이 점들과의 거리를 전부 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점들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찍었던 점들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점들과의 거리가 이렇게 훨씬 길어지잖아. 파란색 선보다 훨씬 길어지잖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되니까 길이 자체가 파란색보다 빨간색의 총합이 훨씬 길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안 되고 이 직선이 선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장 점들과 가까운 직선을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찾은 직선이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래. 근데 직선 L은 아까 전에 뭐였어?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직선이었잖아. 그러니까 점들이 모여있는 그 분포에 가장 딱 적절하게 지나가는 직선이 직선 L이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구하면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을 찾기가 힘들대요. 왜 그러냐?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까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대.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상치와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구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치라는 이 점과 가까운 후보 직선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이 이상치와 가까워질수록 전체 데이터랑은 멀어지게 되는 거지.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이렇게 점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 이상치가 있다고 칠게요. 직선 L은 이렇게 된 게 직선 L이란 말이야.
전체 데이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직선으로. 근데 비기법은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아. 그러니까 이상치 얘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함께 구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 거리를 줄여야 돼. 비기법에 따르면. 그래서 실제로는 요런 직선이 아니라 이상치와도 거리가 줄어든 한 요 정도의 직선이 최종 직선으로 선택이 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직선 L은 얘니까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지문 내용만 제대로 이해했고 정상치 집합에 제시된 개념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이미지화하는 연습도 많이 했다면. 그리고 이런 그림은 바로 작년 수능에서 똑같이 나왔었잖아요. 이 그래프랑 비슷한 그림은. 그래서 그 기초대사량 지문, 최소제곱법. 그래서 사실 이미지 떠올리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차분하게 이미지화하고 제시된 개념만 정확히 파악해서 정상치 집합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뭐가 정상치 집합인지만 제대로 파악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보셔도 충분히 풀 수 있고, 나머지 선택지들도 해설지 보고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서 그건 알아서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만 집중해서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제시된 개념에 집중해가지고 결국에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은 이 제시된 개념을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나온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제시를 해놓은 문장들은 집중을 해가면서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2025 수능에서도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 수능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얘가 지금. 근데 지금 제시된 개념을 슬쩍 던져줘가지고 난이도를 엄청나게 높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캐치해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인문지문 가보겠습니다. 인문지문이 난이도가 가장 높았죠. 왜 난이도가 높았냐? 결국에 인문지문은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보면 도라는 게 나오잖아. 그리고 막 근원, 만물, 뭐 등등등 이런 말들이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 추상적인 거를 결국에 아까 전에 제가 독서론 때도 말을 했지만 구체화시키는 능력만 있으면 인문지문은 진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가 지문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나가 조금 어려워서 문제였지, 가는 흔한 인문지문 수준이었어. 기출문제에 나왔던. 가에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대지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봤다. 그 다음에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요 두 부분, 요거 빼면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어려웠냐? 한번 보면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봤대요. 이게 머릿속에서 조금 이미지화가 됐어야 돼.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구체적인 사물, 뭐 사과, 핸드폰, 뭐 바나나 이런 구체적인 사물과 또는 사건, 뭐 교통사고나 뭐 아니면 뭐 도둑질이나 이런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이 도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뭔가 이미지를 도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하나로 있고 이게 뭔가 개별 사건과 사물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되어 있는 게 도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추상적인 문장을 구체화시키는 거, 그게 좀 중요했어. 여기에서 보면 도라는 게 어떤 사물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처럼 법칙들의 통합이다라는 게 딱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었어, 이 문장이. 개별 법칙의 통합이라는 말이 도가 통합이라고? 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구체화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좀 썼어야 됐던 거. 그리고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왜 그런지 내가 스스로 납득을 했어야 돼. 부연 설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도가 개별적인 법칙을 통합해 놓은 게 도라고 했잖아. 바로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문장에서. 그러면 도가 개별 법칙을 포괄하는 거하고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도라는 것이 개별 법칙을 포괄하는 것, 법칙을 포괄한다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 법 조문 같은 느낌인 거야. 법칙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사건들의 시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쓰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도라는 게 법정같이 법칙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거였으니까, 도는. 그래서 이 정도로 부연 설명 붙였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이해를 못할 만한 게 전혀 없었어.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조금 여기에서 도라는 게 뭐 예를 보면 영구 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고 막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뭐 형체가 없을 뿐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이런 문장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에 있는 인문지문만 제대로 구체화하는 연습만 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어려웠다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제대로 안 본 거야. 그냥 이 문장 자체로 받아들인 거고, 이거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안 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예시도 들고, 아 이런 상황 말하는 건가? 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맛이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추상적인 문장들을 마주했을 때 그걸 구체화하는 연습만 계속 해주면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뚫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야. 똑같이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거에 문제였고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라는 거, 다른 문장들에 비해서. 자, 그러면 바로 나아가 볼게요. 가에서는 한비자가 이 노자의 도라는 것을 자신의 법치 사상에 보완하는 재료로 썼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 나에서는 유학자들이 노자의 도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어떻게 평가했는가에 대한 글이었죠. 나는 한 문장씩 보면서 같이 가볼게요.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거 구분 잘 해줘야 돼. 유학인지 뭐 도교인지 불교인지. 중국 송나라 이후에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정의했다.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이런 것도 다 추상어거든.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 이게 무슨 말이야? 현상세계 너머에 있다. 즉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질 수 없다. 이런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현상세계의 근원적인 존재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야.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오케이.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사상가인 왕한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뭐 딱히 크게 없어.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만 잘 처리했으면 딱히 없어요. 어려운 거.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인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약간 멈칫할 수 있는 게 도를 갑자기 기라고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인 근원인 기라고 파악을 했대. 근데 이거는 앞서 한비자랑도 똑같았던 게 결국에 이름만 다르게 붙인 거지. 왕한석이 결국에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으로 봤다는 데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리고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기라는 것이 먼저 존재해 있고 그 다음에 현상세계가 만들어졌다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이게 추상적인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렸을 거야. 근데 이게 15번에 나왔죠. 기억 보면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왕한석의 입장에 따르면 현상세계에 앞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도기 때문에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왕한석 입장에서는 기억에는 당연히 X인 거지. 그래서 저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여기에 X 칠 수 있었어요. 왕한석 오징이라고 일단 써놓을게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X.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 왕한석은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세계도 변화를 한다. 기가 변화하듯 이미지 그려줘. 막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 같은 인간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건 그냥 읽고 납득하면 돼. 왕한석의 입장이니까. 그 다음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현실 사회가 계속 변해. 기에 맞춰서 현실 사회는 계속 변해. 그러니까 그 현실 사회를 통제하는 규범 이런 것들도 계속 같이 변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인간이 계속 개입을 해서. 그래서 노자의 이상정치가 실현이 되려면 즉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사회가 실현이 되려면 유학 이념 같은 거 인이 예지 같은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노자의 이상정치가 실현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했듯이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한석은 이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를 했다. 유학에서 말하고 있는 실전적인 그런 행위들, 항목들과 결부를 해서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꾸릴 수 있다라고 왕한석은 말을 했다는 거죠. 왜? 왕한석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유학자였으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학자이자 개혁사상가였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지. 유학이랑 왜 엮었는지도. 근데 꼼꼼하게 안 읽는 학생들은 왕한석이 유학자라는 것도 머릿속에 없었을 거야.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꼼꼼히 이해하면서 구체화하고 이미지 떠올리고 그게 전부야 그냥. 막 잡다한 스킬들이 없단 말이에요. 9일만에서 말하고 있는 습관들만 지키면서 꾸준히 독해력 늘리는 것밖에는 난 답이 없어. 난 이거 외에 수능 시험장에서 비문학을 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계속 가보면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를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어.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막 사이비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오징한테는. 오징은 약간 노자를 깔려나 보네요. 유학자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어. 그래서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 진경주를 저술했대. 자 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했어야 됐던 게 이게 무슨 상관이죠?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오징이? 이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지 1등급이 되는 거야. 봐요.
지금 오징은 지금 노자의 도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대.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 징경주를 저술했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했을까? 답을 말해주자면 결국에 도교에서 하는 말이 전부 다 유교에 있는 말이다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 도교에 빠지려던 사람들도 유교에 올 거 아니야. 도교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이 도교에 있는 말이 결국에 유교에서 다 하고 있던 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공자가 하는 게 유교잖아요. 이건 진짜 상식이니까. 그래서 이 공자의 학문, 즉 유교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밝히고자 이걸 만들었대. 그래서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짓는 거지. 근데 이거를 막 추가를 하네.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얘는 오징을 아예 자기가 추가를 해버려.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일부 내용 바꾸고 구성체제 재편시키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도교에 있었던 것들이 유학에 있었던 거다라고 설득을 하려는 건가 보네요.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다. 여기에서 굳이 막 왕한석의 주장을 떠올려가지고 이건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왕한석의 주장을 이해했다라면 머릿속에 남아있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왜냐면 저는 문제 풀면서 왕한석이 떠올랐어. 왕한석은 기가 변화해. 그래서 기가 곧 도였죠. 왕한석한테. 이 도가 변화하는데 이 변화하는 도에 맞춰서 현상세계도 변한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오징은 좀 다르네. 도라는 것은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야. 그래서 이게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왕한석이랑 명확하게 구분되는. 근데 이 부분은 똑같아. 이 도가 현실화해서 만물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앞서서 도가 존재하고 그 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건 똑같죠.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한다. 이건 너무 당연해. 왜? 지금 오징은 유교 좋아? 도가 싫어잖아요. 도교 싫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은 오징 입장에서는 납득을 하면 안 되는 주장인 거지. 지금 도교를 배척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아니다. 도가 현실화해서 드러난 게 인의예지다. 그러니까 인의예지도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이게 결국 인의예지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이게 결국에 도가 현실화한 결과다. 마찬가지로 규범과 질서 또한.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오징은 계속 유학 좋아, 도교 반대. 그래서 한 짓이 막 노자 내용 바꿔가면서까지 이 내용 결국에 다 유교에 있었다 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인의예지라는 것이 도의 쇠퇴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도가 오히려 발현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학을 계속 지켜올리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설에 나옵니다. 설에. 이 설에는 오징이랑 또 반대돼. 학문적 소신에 따라서 이 공자도 존중했던 게 노자다. 야, 도교를 까면 안 돼. 공자도 존중했다는 스승이 노자야 라고 하면서 이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없애야 된다고 봤어요. 설에는.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를 했다라고 파악을 했대. 기존의 노자에 대해 주석을 단 그 책들이 의미를 제대로 못 밝힌 거야. 노자가 어떤 학문인지. 그래서 이걸 읽은 유학자들이 노자에 대해서 이단 사상이라고 치부를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설에는. 그래서 설에는 야, 노자가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다. 노자의 도는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인데 이게 사실 이 천명과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유학도 도교랑 똑같다. 도교도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하고 유학도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 그럼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교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노자에서 야, 인의 등을 비판을 한 거다. 도의 쇠퇴다라고 하면서 막 비판을 했던 거는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였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네 도교 너무 미워하지 마라. 도교도 좋은 거다 라고 옹호를 했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추상적인 단어나 문장을 구체화시키는 것, 그것만 잘하고 제가 방금 표시를 했던 이런 문장들 뚫어내는 것만 차분하게 잘했으면 전혀 어렵지 않았어. 근데 대부분이 왜 이걸 어려워했냐? 일단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화시키는 능력의 부재, 이게 딸리다 보니까 너무 그냥 다 정보덩어리로 느껴지고 너무 복잡한 거야. 사람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흐름 자체를 못 잡는 거예요. 왕한석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오징이 하는 말이 안 붙여져. 왕한석의 말이랑. 그 다음에 오징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으니까 설애가 하는 말이 안 붙여지지. 설애는 오징이 노자 반박한 거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흐름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에만 집착해가지고 그냥 해석하기 바쁘고 큰 틀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흐름이 안 잡히니까 내용도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를 보면 12번은 답이 3번이었는데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특정 개념이 뭐야? 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었잖아. 노자, 도, 도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대. 여러 학자의 견해 나온 건 맞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했나? 전 약간 헷갈려서 다시 봤었거든요. 여기 보면 뭐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뭐 송나라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라고 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을 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은 보고 다시 확인해주면 돼. 그래서 3번 정답. 그 다음에 가해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 이건 1번이었는데 이거 틀린 학생이 꽤나 있더라고. 사건의 시비에 따라서 도가 달라지나요? 말이 안 되지. 아까 전에 여기 같이 봤으면 알겠듯이 도는 뭐였어? 법전 같은 거였다니까. 법전? 모든 개별 법칙을 포괄하는 거였어, 도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었던 거지. 법전 같은 거였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말한 식으로 이해를 못했다 보니까 이거 풀 때도 헷갈리는 거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구체화를 안 해놓고 넘어갔다 보니까 문장마다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가 아니죠. 도는 법정 같은 거였고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게 도였지. 도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거였지. 그래서 도의 근거에서 법도 제정돼야 했던 거였고, 사물의 개별 법칙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게 도였으니까 그 개별 법칙의 근거에서 법도 만들고 뭐도 하고 했어야 됐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14번은 쉬우니까 넘어가고 15번 볼게요. 나의 왕한석과 오징 입장에서 이거 판단한 거 봐요. 오징도 마찬가지로 도는 근거를 하고 있다고 했어. 이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찾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시험장에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시간이 없어. 사실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것들을 가지고 풀어야 돼. 물론 기억 안 나면 돌아가야겠지. 근데 너무 자주 막 하나씩 기억 보고 돌아가고 니은 보고 돌아가고 펄럭거리기 시작했으면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푸는 문제도 아니고. 봐요, 충분히 다 풀 수 있었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왕한석은 어땠어? 도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였잖아. 기를 기반으로, 기를 근원으로 해서 현실 세계에 앞서서 존재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X고, 오징도 마찬가지였지. 오징도 이 도가 드러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였잖아. 왕한석과 오징의 차이는 그거였어. 도가 변하냐 안 변하냐, 그거 차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가 OX인 거예요. 왕한석은 도가 계속 변하고 그에 맞춰서 현상세계도 변한다고 했고, 오징은 도를 불변하는 걸로 맞췄죠. 왕한석 주장 이해했으면 오징 읽을 때 그게 딱 뇌리에 박혔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차이점, 이 리을이. 근데 기억은 공통점이죠. 둘 다 만물에 앞서서 근원적으로 도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가 도에 맞춰서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이걸 이미지화 했으면 무조건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리을은 차이점이니까 판단 끝났고, 결국에 니은 디귿이 어려웠는데, 봐요, 니은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라고 했어. 근데 인간 사회의 규범, 이거 아까 전에 오징 읽을 때 나왔던 거였잖아. 인이 예지 이런 것들은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라고 오징이 말했었지. 왜? 노자를 까야 되니까. 노자가 말했던 게 결국에 도가 쇠퇴하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다 라고 했는데, 오징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인예지 규범 같은 것들은 드러난 것이다, 도가 드러난 것이다 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오징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를 할 만한 거고, 왕한석 입장에서는 뭐냐, 왕한석은 이 규범이라는 게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 규범이라고 절대 보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게 좋은 말이다 해가지고 막 그냥 이것도 오다 이렇게 봐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틀려. 왕한석이 규범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뭐라 말했어 왕한석은 이 규범이라는 것도 도에 맞춰서 현실 세계가 계속 변하니까 규범도 이거에 맞춰서 계속 우리가 새롭게 제정을 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제도와 규범도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왕한석 입장에서 제도는, 규범은 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인의예지, 규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유학의 실존적 측면이고 이거랑 도랑 결부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게 왕한석이었던 거죠. 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유교가 된다, 규범이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왕한석은 X인 거야. 그 다음 디귿. 도는 현상세계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거는 구체화를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야. 어려워 보이지만 현상세계 너머에만 머물러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현상세계 너머에만 머물러 있다. 현상세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가 사는 현상세계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 세계 너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부분 읽으면서 이미지화 했었잖아요. 현상세계 너머,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생각했던 학생들은 디귿 풀 때 당연히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이 구절을 구체화하고 넘어갔던 학생들은 이 디귿에서 결국에 왕한석이랑 오징이 동시에 하는 말은 뭐였어? 이 도라는 것이 현상세계 너머에만 그냥 뚝하니 있는 게 아니고, 현상세계 너머에 있는 도가 현상세계까지 적용이 되는 거였잖아. 발현이 되는 거였잖아. 사실 기억이랑 같은 말이죠. 현상세계 너머에 있는 도가 현상세계에 발현이 되는 거였으니까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거잖아. 여기서 이미 말을 해줬어. 이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왕한석과 오징은 모두 동의를 했었죠. 세상 일과 도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왕한석도 보면 이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라고 봤고,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오징도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해서 만물이 생성된다라고 말했으니까 디귿은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답이 4번인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문장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도 인지를 할 거예요. 제 지금 해설을 들으면서. 결국 2025학년도에도 인문지문은 나올 거고, 인문지문에서 핵심은 추상적인 문장들을 얼마나 내가 명확하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첫 시작점이고 그게 결국 거의 전부예요. 추상어 감지하는 능력, 이미지화 해내는 능력, 구글만에서도 말하고 있는 능력이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걸 이 영상을 통해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높이려고 계속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6번 볼게요. 보기를 청구할 때 가나 사상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라고 하는데, 이 보기 먼저 보면 청나라 초기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를 저술했대. 얘도 아까 전에 오징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노자 깔려고 하는 거네요.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서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었어, 왕부지는. 얘도 유학자니까.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라고 비판했어. 그러니까 노자의 주석을 단 게 얘가 진짜 순수한 노자 사상을 보고 주석을 단 게 아니라 다른 사상을 기준으로 이 노자 사상을 판단했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이 주석을 단 사람의 사상마저 왜곡이 됐다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 안 해도 천하 다스려줄 수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어. 그래서 단순히 욕망 없애는 게 아니라 유학규범 활용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읽으면서 오징이랑 뭐 왕한석 이런 애들 주장이 연결이 됐으면 땡큐인데 안 됐어도 크게 상관없다. 왜냐면 선택지에서 어차피 연결을 시켜놨을 거니까. 그때 가서 보고 납득해도 됩니다. 자, 답은 5번인데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답은 봐,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자를 까는 거야. 노자 비판. 근데 이 비판을 하기 위해서 나의 설애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 말이 안 되는 거지. 봐요. 여기부터 먼저 판단을 해볼게. 나의 설애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면서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뭐였어? 노자 오해하지 마라. 결국에 노자도 유학과 마찬가지로 본성과 천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게 학문적 소신이었고 학문적 입장이었잖아, 설에. 근데 얘가 어떻게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야, 노자 좋아라고 하는 건데 유학의 실용적 가치 부각이랑 뭔 상관이야 이게. 그러니까 틀린 거죠.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라고 보겠군 이라고 말을 하려고 했으면 이 지금 설의 주장이 아니라 아까 전에 누구야? 여기 왕한석.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유학이 실존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런 주장을 한 왕한석의 주장을 가지고 왔어야지 맞는 말이지. 설에는 완전히 반대죠. 그 다음에 3번, 4번을 각각 22%가 골랐는데 한번 볼게요. 3번,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겠군. 여기 보면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봤잖아. 노자를 제대로 까기 위해서는, 왕부지 입장에서. 근데 나의 오징 보면 노자에 막 추가하고 뭐 별 짓을 다 했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즉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주석을 달았으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지. 제대로 비판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 오징이 자기 맘대로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해버린 것은 잘못이라고 보겠죠. 근데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왜 틀렸냐?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라는 문장이랑 오징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해석했다 라는 이 두 문장이 같은 의미라는 거를 연결을 못 시킨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근데 맞는 말이야. 왜냐면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이 뭐예요? 유교죠. 유학. 왕부지 뭐 했어? 유학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부 다 유학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 가지고 그 유학을 기준으로 전부 다 노자를 끼워 맞춘 거잖아. 그러니까 노자, 순수 노자를 주석한 게 아니라 유학을 막 끼워 맞춰가지고 그에 대한 말을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석자의 사상, 유학마저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노자뿐만 아니라 다 섞어버렸으니까, 오징이.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한다. 일단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 이해하면 당연히 다른 사상을 기준으로 이해한 거니까 당연히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이 된다라고 봤겠지, 왕부지는. 그리고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냐면 오징은 한 행동이 뭐야? 유학을 기준으로 모든 노자를 설명을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한 거야, 왕부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징이 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맞는 말이죠. 노자는 노자 자체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4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다. 결국에 모든 문제는 지문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문제별로 뭔가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될 거가 있다기보다는 지문을 읽을 때 한 문장 한 문장 제대로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지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른 길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빠르게 이해를 해보고 막 그런 잡다한 방법에 매몰되기 시작하는 순간, 문장 이해를 안 하고 단어를 구체적으로 안 떠올리기 시작하는 순간 독해력은 늘지 않을 거고 결국에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틀린단 말이에요, 비문학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문학에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태도,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한 것들은 진짜 명심을 하셔가지고 공부할 때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